어느 날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야. 여보, 나 이게 민수야. 무슨 소리야? 민수야? 정말 민수니? 지금 어디야? 지금 말 못해. 급해. 이 계좌로 돈 좀 보내줘. 부탁이야. 이정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은 소리쳤어요. 정신 나갔어? 그놈들 사기야. 하지만 이정자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낳은 아들인데 제가 모를 리 없잖아요. 은행 창구 3천만 원 이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 계좌는 사기 조직 계좌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괜찮아요. 제 아들이에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뜻밖의 재물운과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새벽 5시 이정자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았지만 이정자의 손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죠. 마당으로 나가는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어요. 하지만 이정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장독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이정자는 하얀 수건을 꺼내 정성스럽게 장독 뚜껑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된장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구수하고 진한 그 냄새는 이정자에게 단순한 냄새가 아니었죠. 그건 이정자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이 된장 덕에 그래도 사람답게 버텼지. 이정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장독 뚜껑을 닦는 이정자의 손이 잠시 멈춰 섰습니다. 눈앞에 어린 아들의 모습이 어른거렸죠. 초등학교 입학식 날 커다란 책가방을 메고 환하게 웃던 민수의 얼굴이요. 이정자는 눈을 꾹 감았습니다. 다시 떠올리지 말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지만 새벽 장독대 앞에서는 늘 이랬어요. 여보, 또 그러고 있어? 뒤에서 남편 박춘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퉁명스러운 목소리였죠. 이정자는 황급히 눈가를 훔치고 일어섰어요. 장독대 닫고 있었어요. 오늘도 공장 일찍 열어야죠. 박춘호는 이정자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죠. 대신 짧게 한마디만 던졌어요. 그놈은 벌써 죽은 지 20년이야. 이제 좀 잊어, 여보. 이정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죽었다는 말, 그 한마디가 이정자의 심장을 찔렀어요. 하지만 이정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공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작은 된장 공장은 마을 입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에는 박신의 전통 된장이라고 페인트가 벗겨진 글씨가 쓰여 있었어요. 이정자와 박춘호는 말없이 공장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벽 한쪽에는 누렇게 바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어요. 10살쯤 됐을까요? 개구쟁이처럼 웃고 있는 민수의 사진이었습니다. 이정자는 아침마다 그 사진을 한 번씩 쳐다봤어요. 박춘호는 절대 그 사진을 보지 않았죠. 아니, 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오늘 주문 많이 들어왔어요. 서울 식당에서 된장 100통 더 보내달래요. 이정자가 주문서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박춘호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일을 시작했죠. 콩을 삶고 메주를 빻고 된장을 항아리에 담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운 아침이었어요. 30년을 함께 일해온 부부의 익숙한 루틴이었죠. 하지만 공장 안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말은 오갔지만 진짜 대화는 없었어요. 이정자와 박춘호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죠. 여보, 점심은 김치찌개 끓일게요. 응. 손님들이 우리 된장 맛있다고 또 칭찬했대요. 그래. 짧은 대답들만 오갔습니다.
박춘호는 일에만 집중했어요. 이정자는 가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죠. 저 사람도 괴로울 거라고 이정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건 이정자만이 아니었으니까요. 20년 전 민수는 11살이었습니다. 겨울방학이 시작되던 날 민수는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경찰이 나섰고 온 마을이 뒤집혔죠. 하지만 민수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강가에서 민수의 가방과 신발만 발견됐어요. 물에 빠진 것 같습니다. 경찰의 말에 이정자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박춘호는 강을 따라 며칠 밤을 헤맸죠. 하지만 민수의 시신은 끝내 나오지 않았어요.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저 작은 제단을 차려놓고 울기만 했죠. 그 후로 20년이 흘렀습니다. 이정자는 매일 아침 장독대를 닦으며 민수를 떠올렸어요. 박춘호는 민수의 이름을 입에 담지 않았죠.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슬픔을 사귀었습니다. 함께 있지만 따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오후가 되자 공장 앞마당에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이정자는 마당에 멍석을 깔고 메주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박춘호는 트럭에 된장통을 싣고 있었죠. 내일 아침 일찍 서울 가야겠어. 박춘호가 말했습니다. 이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고속도로에서 졸지 말고요. 알았어. 짧은 대화가 끝났습니다. 이정자는 다시 메주를 뒤집기 시작했어요.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었지만 이정자의 마음은 따뜻해지지 않았죠. 메주를 뒤집는 이정자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민수가 살아있다면 지금쯤 31살이겠지. 결혼도 했을까? 손주 얼굴은 볼 수 있었을까? 이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타일렀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민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혹시 어느 날 문을 열고 민수가 웃으며 들어오진 않을까, 그런 터무니없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이정자는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박춘호는 말없이 밥을 먹었죠.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사건이 많다던데 조심해야겠어요. 이정자가 말했습니다. 박춘호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우린 돈도 없는데 뭘. 그래도 조심해야죠. 짧은 대화 후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 밥을 먹었어요. 평화로운 저녁이었지만 그 평화 속에는 20년 묵은 상처가 숨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상처, 아물지 않은 상처였죠. 그날 밤 이정자는 잠들기 전 민수의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10살 민수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정자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죠. 민수야, 엄마는 아직도 내가 보고 싶구나.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이정자는 새벽같이 일어나 장독대를 닦았어요. 박춘호는 전날 서울 출장을 다녀왔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공장 일을 시작했죠. 오전 10시쯤 이정자는 공장 사무실에서 주문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죠. 이정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방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숨소리만 들렸죠. 이정자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여보세요? 그때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정자 씨 맞으시죠? 통장의 잔액이. 이정자의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그 목소리, 분명 처음 듣는 목소리였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죠. 아니, 낯설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세요?
이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에서 땀이 배어 나왔어요. 상대방은 여전히 침묵했죠. 하지만 숨소리만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숨소리를 듣는 순간 이정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20년 전 민수가 열이 나서 밤새 끙끙 앓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이정자는 밤새 민수의 이마에 찬물 수건을 올려주며 민수의 숨소리를 들었었죠. 가쁘고 힘겨운 숨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이 숨소리가 그때 그 숨소리와 똑같았어요. 민수야. 이정자의 입에서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자연스럽게요. 마치 20년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처럼 이정자는 지금 자기 아들과 통화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민수야, 너지? 이정자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눈물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하지만 상대방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죠. 그저 짧은 한숨 소리만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전화는 끊겼습니다. 뚜. 신호음만 울렸어요. 이정자는 멍하니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뭐가 일어난 거죠? 꿈을 꾼 걸까요? 이정자는 급히 통화 기록을 확인했어요. 분명 1분 32초 동안 통화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정자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다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통화 중이라는 안내만 흘러나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정자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모두 통화 중이었죠. 여보, 뭐 하는 거야? 박춘호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정자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이정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방금 전화 왔어요. 전화? 무슨 전화? 민수 목소리 같았어요. 박춘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정자의 손에서 휴대전화를 빼앗았죠. 무슨 소리야? 정신 차려.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 목소리, 민수 목소리였어요. 요즘 그게 유행이야. 보이스피싱. 목소리를 흉내내는 거라고. 박춘호는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정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 목소리 알아요. 제가 낳은 아들 목소리인데 제가 모를 리 없잖아요. 그놈은 20년 전에 죽었어. 시신은 못 찾았지만 경찰도 그렇게 말했잖아. 박춘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떨리고 있었죠. 이정자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도 믿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민수가 살아있다는 걸. 그 말에 박춘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참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죠. 박춘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하지만 박춘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됐어. 나한테 이런 얘기 다시는 하지 마. 박춘호는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이정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민수야, 정말 내가 맞니? 이정자는 휴대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목소리,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던 그 떨림. 이정자는 확신했습니다. 저건 단순한 사기꾼의 목소리가 아니라고요. 그날 밤 이정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박춘호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만 이정자의 눈은 말똥말똥했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김질했죠. 통장 잔액을 물어봤다는 건 분명 수상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맞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 그 숨소리만은 설명할 수 없었죠. 이정자의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혹시 민수가 정말 살아있는 걸까? 그럼 20년 동안 어디서 뭘 한 거지? 왜 지금 나타난 거야?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휘저었어요. 답은 하나도 없었죠. 이정자는 베개를 끌어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새벽 3시 이정자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 민수의 사진을 꺼내 들었죠. 10살 민수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민수야, 엄마한테 말해줘. 내가 살아있는 거야? 사진 속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정자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어요. 민수는 살아있다고, 분명 살아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이정자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휴대전화를 켜서 통화 기록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그 낯선 번호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이정자는 그 번호를 눈에 새겼어요. 다시 전화가 올 거야. 분명 다시 올 거야. 이정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죠. 20년 동안 꺼져버린 줄 알았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작고 약한 불씨였지만 이정자의 가슴 속에서는 뜨겁게 타올랐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장독대가 보였죠. 이정자는 천천히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 장독대 앞에서 두 손을 모았어요. 민수야, 제발 무사하길. 엄마가 널 꼭 찾을게. 닷새가 지났습니다. 이정자는 그 닷새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밤마다 휴대전화를 베개 옆에 두고 뒤척였죠. 혹시 전화가 올까봐, 혹시 그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을까봐 귀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박춘호는 이정자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아내는 공장 일을 하면서도 수시로 휴대전화를 확인했어요. 밥을 먹다가도 장독대를 닦다가도 전화기를 꺼내 들었죠. 박춘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숨만 깊어졌어요. 6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이정자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렸죠. 그때였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이정자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된장국이 튀었지만 이정자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화면에 그 번호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 번호, 닷새 전 그 낯선 번호였죠. 이정자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순간 망설여졌죠. 하지만 이정자의 손은 이미 통화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이정자의 목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가냘펐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죠. 귀를 전화기에 바짝 갖다 댔습니다. 역시 침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저쪽에서 누군가 울고 있는 것 같았죠. 아주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제발 말 좀 해주세요. 이정자는 애원하듯 말했어요. 눈물이 핑 돌았죠. 그때 전화기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단 한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 글자는 이정자의 세상을 뒤흔들기에 충분했어요. 엄마, 나야. 민수야. 이정자의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났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이정자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이정자는 그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20년 7,300일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그 이름이 마침내 입 밖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수의 목소리는 울먹였어요. 성인 남자의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어린아이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죠. 이정자는 전화기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민수야, 어디 있니? 지금 어디야? 엄마가 갈게.
엄마가 지금 당장 갈게. 이정자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계속 미안해요. 미안해요만 반복했죠. 왜 미안해? 아무것도 미안할 거 없어. 살아있으면 됐어. 살아있기만 하면. 이정자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때 거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박춘호가 들어왔죠. 바닥에 주저앉아 전화기를 붙들고 우는 이정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박춘호가 달려왔어요. 이정자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민수예요. 민수가 전화했어요. 뭐? 박춘호는 이정자의 손에서 전화기를 빼앗으려 했어요. 하지만 이정자는 필사적으로 전화기를 지켰죠. 민수야, 민수야. 끊지 마. 제발 끊지 마. 하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져 있었습니다. 뚜. 신호음만 울렸어요. 이정자의 힘이 쭉 빠졌습니다. 전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죠. 하느님, 하느님. 이정자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여보, 여보. 박춘호는 이정자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이정자는 눈을 뜨지 못했죠. 박춘호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1시간 뒤 이정자는 마을 보건소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의사는 쇼크로 인한 일시적 실신이라고 했죠. 박춘호는 이정자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정자의 휴대전화는 박춘호의 주머니 속에 있었어요. 박춘호는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분명 3분 23초 동안 통화했다고 나와 있었죠. 박춘호의 손이 떨렸어요. 그 번호를 보며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설마 정말 민수가? 박춘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된다고, 희망을 가지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20년 전 그날 박춘호는 아들의 신발을 손에 들고 강둑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 후로 박춘호는 다시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믿지 않기로 했어요. 박춘호는 경찰서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하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같은데요.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젊은 경찰관이었죠. 이정자는 침대에 누운 채로 경찰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정확히 뭐라고 했습니까? 엄마 나야, 민수야 그렇게 말했어요. 혹시 돈을 요구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미안하다고만 계속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통화 기록을 확인했어요. 잠시 후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죠. 죄송합니다만 이 번호는 해외 IP를 사용한 인터넷 전화입니다. 추적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인데. 이정자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경찰은 난처해하며 말했어요. 일단 다시 연락이 오면 바로 신고해 주세요. 그리고 절대 돈을 보내지 마십시오. 경찰이 떠난 후 이정자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박춘호는 부엌에서 죽을 끓이고 있었죠.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정자는 매일 밤 전화를 기다렸어요.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았죠. 밤 11시, 12시, 새벽 1시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여보, 자요. 몸 상해요. 박춘호가 말했지만 이정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못 자요. 만약 민수가 또 전화하면 어떡해요? 그건 사기꾼이에요. 우리 아들이 아니라고. 아니에요. 제가 낳은 아들인데 제가 모를 리 없어요. 이정자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20년 동안 꺼지지 않은 모성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박춘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이정자는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을 수도 있어. 분명 살아있어. 일주일이 더 흘렀습니다. 이정자는
공장 사무실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통장을 꺼냈어요. 비상금 통장이었죠. 10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잔액은 3,500만 원. 이정자는 통장을 가슴에 품었어요. 박춘호 몰래였습니다. 남편은 요즘 이정자를 감시하듯 지켜봤어요. 혹시 또 이상한 짓을 하지 않을까? 혹시 사기꾼에게 속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죠. 하지만 이정자는 조용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처럼 공장 일을 하고 밥을 짓고 장독대를 닦았어요. 하지만 이정자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다시 전화하면 그때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정자는 매일 밤 통장을 꺼내보며 다짐했어요. 이 돈이면 충분할 거라고, 민수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당장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열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이정자는 이불 속에서 휴대전화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옆에서 박춘호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이정자는 재빨리 침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거실로 나갔죠. 화면을 보는 순간 이정자의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바로 그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정자는 다급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죠. 남편이 깰까봐 두려웠습니다.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더 절박했습니다. 울먹이는 소리가 섞여 있었죠. 민수야. 민수야, 엄마야. 어디 있니? 무슨 일이야? 엄마, 나 지금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같았죠. 이정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다친 데는 없어? 아프진 않고? 아파요. 엄마, 너무 힘들어요. 엄마, 나 좀 도와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20년 만에 듣는 아들의 울음소리였죠. 그래, 엄마가 도와줄게. 뭐가 필요해? 말만 해. 뭐든지 다 해줄게. 엄마, 돈이 필요해요. 3천만 원만 보내줘요. 이정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천만 원,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정자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줄게. 엄마가 다 줄게. 그런데 민수야, 너 지금 어디 있니? 왜 그렇게 된 거야? 나중에 설명할게요, 엄마.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내일 아침까지 보내줘야 해요. 알았어, 알았어. 계좌번호 알려줘. 엄마가 내일 아침 첫 차 타고 은행 가서 바로 보낼게. 민수는 계좌번호를 불러줬어요. 이정자는 메모지에 급히 받아 적었죠.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할 거 없어.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20년 동안 너 혼자 힘들었을 텐데. 이정자의 목소리가 끊겼어요. 목이 메었죠. 하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져 있었습니다. 이정자는 메모지를 가슴에 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죠. 박춘호는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이정자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 아침 춘호가 공장 나가면 그때 은행에 가야지. 돈을 보내고 나서 얘기하면 돼. 새벽 6시 이정자는 일어났어요. 박춘호보다 먼저 일어나 아침을 차렸죠.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를 상에 올렸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어요. 일찍 일어났네. 박춘호가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정자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오늘 마을 회관에서 모임 있어요. 일찍 나가야 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정자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죠. 박춘호는 의심하는 눈빛으로 이정자를 바라봤어요. 무슨 모임? 부녀의 모임이요. 김장 준비 회의래요. 박춘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고 공장으로 나갔죠. 이정자는 남편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창문으로 지켜봤어요. 그리고 급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이정자는 통장과 도장을 챙겼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죠. 은행 문이 열리는 9시까지 기다렸다가 제일 먼저 들어갔습니다. 3천만 원 이체하려고요. 창구 직원이 놀란 눈으로 이정자를 바라봤어요. 젊은 여직원이었죠. 3천만 원이요? 어르신,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신가요? 아니에요. 제 아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컴퓨터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죠. 어르신, 이 계좌가 좀 이상한데요. 최근 며칠 사이에 여러 건의 고액 입금이 있었어요. 혹시 아드님께 직접 전화해 보실 수 있으세요? 지금 급한 일이에요. 빨리 보내주세요. 이정자는 초조하게 말했어요. 직원은 난감한 표정으로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중년의 남자 매니저가 다가왔어요. 어르신, 이 계좌는 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아드님이 맞으신가요? 제 아들이에요. 제가 낳은 아들인데 제가 모르겠어요? 이정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매니저는 잠시 고민하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저희가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도 이체하시겠습니까? 네, 해주세요.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원에게 눈짓을 했죠. 이체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이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3천만 원이 이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조심히 가세요. 직원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이정자는 은행을 나섰습니다. 한숨을 내쉬었죠. 했다, 해냈다. 이제 민수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정자가 은행을 떠난 직후 매니저는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전화기를 들었죠. 여보세요, 관할 경찰서죠? 보이스피싱 의심 건으로 신고합니다. 방금 70대 어르신이 3천만 원을 의심 계좌로 이체하셨습니다. 계좌번호는 매니저는 계좌번호와 이정자의 인적사항을 경찰에게 알려줬어요. 전화를 끊으며 작게 중얼거렸죠. 제발 무사하시길. 한편 이정자는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정말 민수일까? 정말 내 아들이 맞을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분명 민수야. 그 목소리를 내가 어떻게 잊어. 하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 박춘호가 현관에 서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와? 박춘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정자는 움찔했어요. 마을 회관 갔다 왔어요. 거짓말하지 마. 회관에 전화해봤어. 오늘 모임 없다던데? 박춘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정자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여보, 은행 갔지? 돈 보냈지? 박춘호는 이정자의 가방을 빼앗아 뒤집었어요. 통장이 바닥에 떨어졌죠. 박춘호는 통장을 집어들고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500만 원? 3천만 원이 어디 갔어? 여보, 들어봐요. 민수가 정신 나갔어? 그놈들 사기꾼이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박춘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정자도 소리를 질렀어요. 사기꾼이 아니에요. 그 목소리, 내가 낳은 내 아들 목소리라고요. 증거가 어디 있어? 목소리 하나 가지고 어떻게 믿어? 저 목소리 알아요. 20년 전 그날 민수가 학교 가면서 엄마 다녀올게 하던 그 목소리예요.
제가 어떻게 잊어요. 이정자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박춘호는 벽을 주먹으로 쳤어요. 당신 때문에 미치겠어. 20년 동안 살아온 게 뭐야? 우리가 그놈 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잊을 수 있어요? 당신은 잊었어요? 밤마다 민수 이름 부르면서 우는 당신, 내가 다 들었어요. 순간 박춘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봤죠. 30년 부부 생활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이정자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나 서울 갈 거예요. 민수 만나러 갈 거예요. 미쳤어. 어디 가려고. 박춘호가 이정자의 팔을 잡았어요. 하지만 이정자는 뿌리쳤습니다. 나요. 내 아들인데 내가 찾으러 가면 안 돼요? 이정자는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박춘호는 그 뒤를 쫓았지만 이정자는 이미 마을버스를 타고 있었죠. 밤 9시 이정자는 기차역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행 막차표를 끊었어요.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기차가 떠날 때 이정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마을이 보였죠. 민수야, 엄마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 새벽 5시 기차는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정자는 플랫폼에 내렸어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죠. 역 안은 아직 한산했습니다. 이정자는 가방을 꽉 움켜쥐고 대합실 의자에 앉았어요. 휴대전화를 꺼내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민수가 보낸 마지막 문자였어요. 어젯밤 돈을 보낸 직후 온 메시지였죠. 엄마 고마워요. 내일 오전 10시 을지로 삼가역 근처 행복다방으로 와주세요. 꼭이요. 이정자는 그 문자를 수십 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민수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밀려왔죠. 왜 다방일까? 왜 집이나 다른 곳이 아닐까? 하지만 이정자는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중요한 건 민수를 만나는 거야. 다른 건 나중 일이야. 시간은 더디게 흘렀어요. 이정자는 역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었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밤새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이정자는 찬물로 얼굴을 두드렸습니다. 민수 앞에서 울면 안 돼. 그 아이가 더 미안해할 테니까. 9시가 됐습니다. 이정자는 지하철을 탔어요. 을지로 삼가역까지는 새 정거장이었죠. 지하철 안은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이정자는 손잡이를 꽉 잡고 서 있었어요. 옆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을지로 삼가역에 내렸습니다. 이정자는 출구를 나와 주위를 둘러봤어요. 낡은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죠. 좁은 골목길 사이로 간판들이 빼곡했습니다. 이정자는 지나가는 행인에게 물었어요. 저기요, 행복다방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행복다방? 저기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면 있어요. 이정자는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양쪽으로 오래된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벽, 녹슨 철문, 깨진 유리창. 이정자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런 곳에 민수가?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하지만 이정자는 다시 걸었죠. 골목 끝에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행복다방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낡은 간판이었죠. 이정자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고리에 손을 댔어요. 손이 떨렸죠.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작은 종소리가 울렸어요. 다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낡은 탁자 서너 개가 놓여 있었고 구석에는 커피 자판기가 있었죠. 담배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어요. 카운터 뒤에서 중년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선글라스를 낀 얼굴이 무표정했죠. 어르신, 누구 찾으세요?
저 민수제 아들을 만나러 왔어요. 남자는 이정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어요. 김 실장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기다리고 계셨어요. 김 실장은 이정자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어요. 이정자는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죠. 김 실장은 커피를 한 잔 내왔습니다. 드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민수는 어디 있어요? 김 실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죠. 이정자에게 건넸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이정자는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죠. 이정자가 어제 보낸 3천만 원이 입금된 내역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정자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감사합니다, 어머니. 김 실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어요. 이정자는 봉투를 떨어뜨렸습니다. 민수는요? 제 아들은 어디 있냐고요? 저쪽 문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김 실장은 다방 안쪽에 있는 문을 가리켰어요. 낡은 나무 문이었죠. 이정자는 벌떡 일어나 그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문고리를 돌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은 작은 방이었어요. 벽에는 여러 개의 모니터가 걸려 있었죠. 탁자 위에는 컴퓨터와 헤드셋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한 청년이 앉아 있었어요. 헤드셋을 낀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이정자와 눈이 마주쳤죠. 그 순간 이정자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민수였습니다. 분명 민수였어요. 10살 때의 그 눈, 그 코, 그 입술, 모두 그대로였죠. 단지 어른이 됐을 뿐이었습니다. 이정자의 입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민수야. 청년은 헤드셋을 벗었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어요. 키가 훌쩍 컸죠. 이정자보다 한 뼘은 더 컸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만큼은 이정자가 매일 밤 꿈에서 보던 바로 그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민수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정자는 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민수가 황급히 이정자를 붙잡았죠. 어머니. 이정자는 민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였죠. 꿈이 아니었습니다. 환상도 아니었어요. 진짜 민수였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정말 내가 맞니? 이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뺨을, 이마를, 턱을 만졌죠.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미안해요.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이정자는 민수를 꽉 껴안았습니다. 20년 7,300일을 기다린 순간이었죠. 민수의 어깨에서 흐느끼던 이정자는 문득 주위를 둘러봤어요. 벽에 걸린 모니터들, 그 위로 수십 개의 전화번호가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대본처럼 보이는 종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이정자는 그 종이 하나를 집어들었죠. 엄마, 나야. 사고 났어. 급하게 돈이 필요해. 이정자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천천히 민수를 바라봤죠.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이게 뭐니? 이정자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죠. 어머니, 저는... 그때 뒤에서 김 실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셨죠, 어머니? 이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이정자는 뒤를 돌아봤어요. 김 실장이 문간에 서서 차갑게 웃고 있었죠. 민수는 우리 팀에서 제일 실력 좋은 애예요. 특히 나이 든 어머니들한테 전화할 때는 성공률이 거의 100%죠. 이정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댔죠. 보이스피싱,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경고했던 바로 그것. 경찰이 조심하라고 했던 바로 그것. 이정자는 민수를 바라봤어요. 민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민수야, 내가 그런 일을. 이정자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20년을 기다렸던 재회가 이런 식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머니, 나가세요. 김 실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이정자는 고개를 저었죠. 싫어요. 난 내 아들 데려갈 거예요. 그럴 순 없어요. 민수는 우리 식구니까요. 김 실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정자는 민수의 손을 꽉 잡았어요. 민수야, 엄마랑 가자. 응? 집으로 가자.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입술이 떨렸죠. 어머니, 저는. 민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입양됐어요. 이정자의 눈이 커졌어요. 입양? 그게 무슨 소리일까요?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20년 전 그날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길이었어요. 어떤 아저씨가 길을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 기억은 차 안이었어요. 이정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마치 깊은 우물 속에서 울려 퍼지는 것 같았죠. 서울의 어느 집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저를 입양했다고 했어요. 이제부터 여기서 살아야 한다고요. 부모님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이정자는 민수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손바닥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처음엔 좋았어요. 밥도 주고 옷도 사주고 학교도 보내줬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진짜 입양이 아니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15살이 됐을 때 알았어요. 저를 키운 이유가 뭔지. 그 집은 조직이었어요.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빼앗는 조직. 그들은 저 같은 아이들을 여러 키웠어요. 우리를 전화 걸게 했어요. 엄마들한테, 할머니들한테. 이정자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민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처음엔 거부했어요. 안 한다고, 못 한다고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민수는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팔뚝에 오래된 화상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이정자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담배를 껐어요. 제 팔에.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도망치면 죽인다고요. 실제로 도망친 애들이 있었어요. 그 애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어요. 이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민수는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죠. 그래서 저는 살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우는 목소리로 돈을 달라고 했어요. 그게 제가 살아남는 방법이었어요. 이정자는 민수를 끌어안았습니다. 민수의 어깨가 격렬하게 떨렸어요. 어머니, 저 나쁜 놈이에요. 돈이 없으면 맞았어요. 실적이 안 나오면 밥을 안 줬어요.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전화를 걸었어요. 살기 위해서요. 민수의 고백은 칼날처럼 이정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정자는 민수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처음엔 어머니 얼굴도 기억 안 났어요. 목소리도 잊어버렸어요. 그냥 살아남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하지만 1년 전이었어요. 민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구겨지고 찢어진 사진이었죠. 10살 민수가 이정자와 박춘호 사이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이정자는 그 사진을 보고 숨이 막혔어요. 이걸 발견했어요. 제 옛날 지갑 속에서요. 그 순간 모든 게 떠올랐어요.
어머니 냄새, 어머니 목소리, 장독대 앞에서 매주 말리던 그날들. 민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때부터 미쳤어요. 어머니를 만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떡해요? 이렇게 더럽게 살아온 제가 무슨 낯으로 어머니를 만나요? 민수야. 이정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죠. 그래서 생각했어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어머니 목소리를 들어보자고.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제 목소리를 알아보셨어요. 20년이 지났는데도요. 민수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죠. 이정자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마치 10살 민수를 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야. 살아있으면 됐어. 하지만 이정자의 마음속에서는 뭔가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남편 박춘호의 목소리가 떠올랐죠. 정신 나갔어? 그놈들 사기야. 경찰의 경고도 떠올랐습니다. 절대 돈을 보내지 마십시오. 이정자는 천천히 민수를 밀어냈어요.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죠. 민수야, 그래도 그건 아니야. 민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죠. 네. 내가 아무리 힘들었어도, 내가 아무리 살아남아야 했어도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건 아니야. 이정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너도 엄마가 있잖니. 너도 20년 동안 엄마를 그리워했잖니. 그런데 내가 전화 건 그 사람들도 다 누군가의 엄마고 아들이야.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정자는 계속 말했죠. 내가 살아남으려고 한 거 엄마는 이해해. 하지만 민수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살면 엄마가 무슨 낯으로 숨쉬니. 그 말을 하는 순간 이정자의 목소리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민수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때 뒤에서 김 실장의 차갑고 냉소적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감동적이네요. 모자 상봉. 하지만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어머니. 이정자는 벌떡 일어나 김 실장을 노려봤습니다. 내 아들 데려갈 거예요. 안 됩니다. 민수는 빚이 있어요. 20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준 돈 3억 원이요. 3억? 이정자는 비틀거렸어요. 김 실장은 비웃듯 말했죠. 그 돈 다 갚을 때까지 민수는 우리 거예요. 어머니가 3억 가져오시면 데려가셔도 좋아요. 이정자는 민수를 바라봤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이정자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뭘 해야 하니?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눈을 똑바로 마주봤죠. 어머니, 가세요. 그냥 가세요. 저 같은 놈은 어머니 아들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넌 내 아들이야. 아니에요. 저는 이미 사람이 아니에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이정자는 민수의 두 뺨을 감싸쥐었죠. 아니야. 넌 여전히 내 아들이야.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내 아들이야. 그 순간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이렌 소리였어요. 경찰이다. 나와라. 김 실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급히 뒤쪽 문으로 달려갔죠. 하지만 그쪽에서도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손들어. 움직이지 마. 순식간에 다방 안은 혼란에 빠졌어요. 이정자는 민수를 꽉 껴안았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품에서 떨고 있었죠.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김 실장은 뒤쪽 비상구로 도망쳤어요. 다른 조직원들도 뿔뿔이 흩어졌죠. 하지만 민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정자의 품에 안긴 채 그대로 서 있었어요. 전원 체포.
손들어. 경찰들의 고함 소리가 울렸어요. 이정자는 민수를 더 꽉 껴안았죠. 민수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쾅쿵쾅 무섭도록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민수야, 괜찮아. 엄마가 있어. 이정자는 속삭였어요. 하지만 이정자 자신도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경찰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죠. 어르신이 이정자 씨 맞으십니까? 이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사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입니다. 무사하시네요. 어제 은행에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어르신이 사기 의심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하셨다고요. 이정자는 형사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저희는 그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이 건물 주변에서 잠복하고 있었어요. 현금 인출 동선을 따라 조직원들을 추적했고 드디어 본거지를 찾았습니다. 형사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컴퓨터들, 헤드셋들, 대본들이 가득한 방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이 조직을 오랫동안 쫓아왔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잡을 수 있었어요. 이정자는 민수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형사는 민수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어르신, 비켜주세요. 저 사람 체포해야 합니다. 안 돼요.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이정자는 소리쳤어요. 경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어르신, 저분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입니다. 비켜주세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제 아들이에요. 이정자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민수는 천천히 이정자의 손을 풀었죠. 어머니, 괜찮아요. 민수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어요. 이정자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체념이 서려 있었죠. 전 죄인이에요. 벌을 받아야 해요. 민수야, 안 돼. 어머니, 저 때문에 20년 동안 고생하셨죠. 이제 그만 저를 놓아주세요. 민수는 이정자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냈어요. 그리고 경찰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죠. 두 손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체포하세요. 찰칵. 수갑이 민수의 손목에 채워졌어요. 그 소리가 이정자의 귓속에서 울려 퍼졌죠. 이정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았어요. 안 돼, 안 돼. 이정자는 고개를 저으며 울부짖었어요. 그때 다방 입구에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정자야. 그 목소리에 이정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박춘호였습니다. 남편이 경찰들 사이를 헤치고 달려왔죠. 이정자는 박춘호를 올려다봤어요. 여보, 민수가, 우리 민수가. 박춘호는 이정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바라봤어요. 20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눈을 마주쳤죠. 박춘호의 입술이 떨렸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죠. 아버지, 죄송합니다. 박춘호는 한 발짝 다가갔어요. 민수 앞에 섰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수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주름진 손이 떨렸죠. 키가 많이 컸구나. 박춘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죠. 아버지, 저는 됐다. 박춘호가 말을 끊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죠. 살아있었구나. 그거면 됐어. 그게 다야. 그 한마디에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수갑찬 손으로 얼굴을 가렸죠.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아버지. 박춘호는 민수를 껴안았어요. 수갑이 차가운 쇠소리를 냈지만 박춘호는 신경 쓰지 않았죠. 그저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나머진 우리가 감당하자. 엄마랑 아빠가 다 감당할게.
이정자는 그 모습을 보며 무너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죠. 30년 부부 생활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편의 눈물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박춘호의 마음이 마침내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경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제 데려가야 합니다. 박춘호는 민수를 놓았어요. 민수는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봤죠. 그리고 경찰과 함께 걸어 나갔습니다. 이정자가 벌떡 일어나 뒤따라갔어요. 민수야, 민수야. 민수는 다방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이정자를 바라봤죠.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정말 미안해요. 미안할 거 없어. 엄마가 찾아갈게. 매일 면회 갈게. 이정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경찰차로 끌려갔습니다. 경찰차 문이 닫혔어요. 사이렌이 울렸죠. 차가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이정자는 그 차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민수가 보일 때까지,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죠. 박춘호가 이정자의 어깨를 감측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어요. 서울 한복판, 낯선 골목길에서 노부부는 서로를 의지한 채 눈물을 흘렸죠. 여보, 우리 민수 찾았어요. 이정자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박춘호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찾았어. 20년 만에 찾았어. 이제 어떡하죠? 우리 어떻게 해야 하죠? 버티는 거야. 20년도 버텼잖아.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돼. 박춘호의 목소리에는 묘한 힘이 실려 있었어요. 2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희망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죠. 담당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두 분 경찰서로 가셔야 합니다. 진술하셔야 해요. 이정자와 박춘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사의 차에 탔죠. 차 안에서 이정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분주하게 걸어 다녔죠. 형사님, 우리 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정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죠.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입니다. 법적으로는 처벌받겠지만 정상 참작은 될 겁니다. 미성년자 때 유괴당해서 강제로 범죄에 가담한 거니까요. 그럼 감옥에 가나요? 아마도요. 하지만 긴 형은 아닐 겁니다. 이정자는 눈을 감았어요. 박춘호는 이정자의 손을 꽉 잡았죠.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사실로 안내됐어요. 긴 조사가 시작됐죠. 이정자는 처음 전화를 받았던 날부터 돈을 보낸 것까지 모든 걸 진술했습니다. 해가 저물었어요. 조사가 끝났을 때는 밤 9시가 넘어 있었죠. 이정자와 박춘호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여보, 민수 한번 보고 갈 수 있을까요? 이정자가 물었어요. 형사는 고개를 저었죠. 오늘은 안 됩니다. 내일 면회 신청하세요. 이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춘호가 이정자의 손을 잡았죠. 가자. 일단 집으로 가자. 두 사람은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막차 시간이었어요. 기차에 올랐죠.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기차 안에서 이정자는 박춘호에게 기댔어요. 박춘호는 이정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30년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은 진짜 서로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민수 다시 집에 올 수 있을까요? 올 거야. 반드시 와. 우리가 기다리면 돼. 기다릴 수 있을까요? 20년도 기다렸잖아. 조금만 더 기다리자. 기차는 어둠 속을 달렸어요. 이정자는 눈을 감았죠. 마음속으로 민수를 떠올렸습니다. 수갑찬 아들의 모습, 그 눈물,
그 절규. 모든 게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살아 있었어요. 죽지 않고 살아 숨쉬고 있었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5달이 흘렀습니다. 새벽 5시, 이정자는 어김없이 눈을 떴어요. 마당으로 나가 장독대 앞에 섰죠. 하얀 수건으로 장독 뚜껑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된장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하지만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뒤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정자는 뒤를 돌아봤죠. 민수가 마당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면 티셔츠에 작업복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일주일 전 돌아온 민수였습니다. 보호관찰 처분이었어요. 집에서 생활하되 매주 경찰서에 출석해야 했죠. 이정자는 수건을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둘이 같이 하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옆에 앉아 장독을 닦기 시작했죠. 두 사람은 말없이 일했습니다. 새벽 공기 속에서 어머니와 아들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엄마, 이 냄새. 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장독 뚜껑을 천천히 열며 말을 이었죠. 기억나요. 학교 갔다 오면 항상 이 냄새가 났어요. 이정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그래, 이 냄새로 널 키웠지. 민수는 된장을 들여다봤어요. 깊고 진한 갈색이었죠. 수십 년의 시간이 담긴 색깔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잊고 있었어요. 아니, 잊으려고 했어요. 근데 집에 오니까 다 기억나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이정자는 민수의 어깨를 토닥였죠. 천천히 기억해. 우린 시간 많아. 해가 떠올랐습니다. 마당에 햇살이 쏟아졌어요. 이정자와 민수는 일어나 공장으로 향했죠. 문을 열자 박춘호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일찍 왔네. 박춘호가 민수에게 말했어요. 어색한 목소리였죠.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아버지. 박춘호는 민수를 잠깐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어요. 아직 어색했습니다. 20년의 공백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죠.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오늘 주문 많아. 된장 300통 포장해야 해. 박춘호가 말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작업복을 입었죠. 이정자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10살 민수가 아버지를 따라 공장에 왔던 날이 떠올랐어요. 아빠, 나도 도와줄까? 그때 민수가 했던 말이었죠. 박춘호는 민수를 안아올리며 웃었었습니다. 지금은 민수가 아버지보다 키가 더 컸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똑같았죠. 세 사람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된장을 통에 담았어요. 박춘호는 뚜껑을 닫았죠. 이정자는 라벨을 붙였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호흡이 맞았죠.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일해온 것처럼요. 점심때가 됐습니다. 이정자는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구수한 냄새가 공장 안을 가득 채웠죠. 세 사람은 작은 탁자에 둘러앉았습니다. 많이 먹어. 이정자가 민수의 밥그릇에 밥을 수북이 담아줬어요. 민수는 숟가락을 들었죠.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어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정자는 민수의 손을 잡았죠. 엄마 손맛이지? 그거 잊지 마. 밥을 먹는 동안 박춘호는 가끔 민수를 흘끔 쳐다봤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입을 열지 못했죠. 이정자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내일 장 보러 가는데 민수도 같이 갈까요? 박춘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같이 가. 민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를 바라봤죠. 박춘호도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긴 침묵이 흘렀죠. 아버지, 응,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된장 만드는 거 배우고 싶어요. 박춘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천천히 배워. 짧은 대화였지만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던 다리가 조금씩 놓이고 있었어요. 오후 작업이 끝났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이정자는 마당에 멍석을 깔고 메주를 말렸죠. 민수가 도왔습니다. 엄마, 물어봐도 돼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 엄마는 어떻게 날 알아봤어요? 전화로요. 이정자는 메주를 뒤집으며 대답했어요. 숨소리. 네, 내 숨소리를 알아봤어. 10달 동안 뱃속에 있을 때부터 10살까지 키우면서 매일 밤 들었던 그 숨소리. 엄마가 어떻게 있겠니?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정자는 민수의 뺨을 닦아줬죠. 엄마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단 하루도. 미안해요, 엄마. 이제 그만 미안하다고 해. 내가 살아 돌아왔잖아. 그거면 충분해. 햇살이 장독대를 비췄어요. 장독대 위로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죠. 이정자, 박춘호, 민수. 세 개의 그림자가 서로 겹쳐지며 하나가 됐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세 사람은 마루에 앉아 쉬고 있었어요. 박춘호는 막걸리를 한 잔 마시고 있었죠. 이정자는 장독대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옛날 사진 앨범을 넘기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나야? 10살 민수가 떡을 입에 가득 넣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정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떡 먹다가 체해서 한참 울었었지. 세 사람은 웃었어요. 오랜만에 들려오는 웃음소리였죠. 그때였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집 전화가 울렸어요. 세 사람은 동시에 전화기를 바라봤죠. 순간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정자는 전화기를 보며 몸을 굳혔어요. 민수가 먼저 웃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이젠 무서운 전화 안 와요. 박춘호도 씩 웃었어요. 맞아. 받지 말자. 이정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그리고 함께 웃었죠. 그래, 받지 말자. 이젠 우리가 직접 대화할 때야. 전화벨은 계속 울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죠. 세 사람은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전화벨은 곧 멈췄어요.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평화로운 고요였죠. 여보, 내일 민수 친구들한테 된장 좀 보낼까요? 이정자가 말했어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죠. 아직이요, 엄마. 저 아직 준비 안 됐어요. 괜찮아. 천천히 하자. 박춘호가 말했어요. 민수를 바라보며 덧붙였죠. 우린 시간 많으니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당을 바라봤죠.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장독대 위로 마지막 햇살이 스며들었어요. 이정자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춘호는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민수의 어깨에 얹었죠. 세 사람은 말없이 저녁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하늘, 노을, 그리고 곧 찾아올 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함께니까요. 된장 냄새가 마당을 채웠습니다. 구수하고 진한 삶의 냄새였죠. 그 냄새 속에서 세 사람은 천천히 숨을 쉬었어요. 20년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오래 걸릴 거예요. 하지만 괜찮았죠. 천천히 함께 걸어가면 되니까요. 밤이 찾아왔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이정자는 민수와 박춘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죠.
고마워요, 하느님. 우리 가족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장독대 위로 별빛이 쏟아졌습니다. 된장 냄새와 함께 그 별빛은 오랫동안 마당을 비췄어요. 세 사람의 그림자는 여전히 겹쳐진 채 하나로 남아 있었습니다.